오늘의 사연은 세계 철강 기술 데이터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버드 교수 데이비드 캠벨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 수많은 수치들 속에서 딱 하나 이상한 나라가 보였습니다. 이건 기술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 철강을 만든 손, 그 정신을 봐야 한다. 그렇게 그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마음으로 한국으로 향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산업철학과 소재공학을 가르치는 데이비드 캠벨입니다. 53년을 살아오면서 철강만큼 매혹적인 소재를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제 연구실에서 정말 놀라운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펼쳐진 수치들을 보며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혼잣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 철강 품질 데이터를 3개월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철강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였어요. 생산량으로만 보면 한국은 세계 6위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인도, 일본,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말이죠. 하지만 품질 지수와 고객 만족도를 종합하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났어요. 한국산 철강의 품질 지수는 98.7점으로 독일 96.2점, 일본 95.8점을 앞섰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고율이었어요. 한국산 철강을 사용한 건축물과 선박의 사고율이 다른 나라 대비 40% 이상 낮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깊게 생각에 빠졌습니다. 30년간 철강을 연구해온 제가 봐도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차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데이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산 철강을 사용한 프로젝트들의 완공률이 99.2%에 달했어요. 이는 업계 평균인 87.3%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도 평균 대비 30% 적게 들었죠. 이건 그냥 우연일 수가 없어. 저는 책상을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항상 데이터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말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철강에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였죠. 제 동료인 마이클 교수가 연구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여전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뭘 그렇게 진지하게 보고 있나? 그가 물었습니다. 마이클, 이걸 좀 봐. 한국 철강 데이터야.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생산량은 6위인데 품질은 사실상 1위라고 봐야 할 것 같아. 마이클은 잠시 데이터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흥미로운데? 그런데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찾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기술적 스펙으로만 보면 독일이나 일본의 철강 기술이 더 앞서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실제 성능과 만족도에서는 한국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관련 자료들을 뒤져봤습니다. 한국 철강 산업의 역사, 주요 기업들의 발전 과정, 기술 도입 과정 등을 차근차근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점점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죠. 기술 수준이 비슷하다면 다른 무엇인가가 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제조업에서 품질의 차이는 보통 기술력, 원재료,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나타나요.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철강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과 문화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경험으로 볼 때 최고의 제품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오거든요. 한국 철강의 비밀을 풀어야겠어. 저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대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한국 철강의 비밀을 찾기 위해 저는 본격적인 자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버드 도서관 지하자료실에서 한국 관련 문헌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술적인 자료들만 찾았는데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준. 저는 그 이름을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1960년대 한국 철강 산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읽어가며 저는 점점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박태준 회장은 1960년대 후반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 자갈밭에 제철소를 세우겠다고 선언했어요.
당시 전 세계 철강 전문가들이 미친 짓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는 나라에서 제철소를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모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는 해냈어. 저는 1973년 포항제철소 1기 설비 준공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연간 103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완성한 거였어요. 이건 당시로서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박태준 회장의 철학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철을 만드는 공장을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산업의 근간을 세우겠다는 철학으로 접근했죠. 자료를 읽어보니 그의 명언이 나와 있었어요. 철강 없이는 국가 산업을 키울 수 없다. 이 말을 읽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간 철강을 연구해온 제가 봐도 이런 철학적 접근은 처음 봤거든요. 보통 제철소는 이익을 위해 세워지는데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 철을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더 놀란 건 그의 품질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싼 철은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싸고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는 처음부터 품질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거야, 이게 바로 답이었어. 저는 무릎을 치며 외쳤어요. 자료를 더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포항제철소 건설 당시 박태준 회장은 일본 신일본제철에서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단순한 카피가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는 개량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 기술자들보다 더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적용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기술보다 믿음을 심었구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박태준 회장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공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 철강 산업의 DNA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인재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마음가짐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항제철소 초기 직원 채용 때도 기술력보다는 성실성과 책임감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1970년대 포항제철소 직원들의 인터뷰 기록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드는 철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진다고요. 그래서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죠. 이 대목을 읽으며 저는 왜 한국 철강의 품질이 세계 최고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를 만든다는 철학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박태준 회장의 또 다른 명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철강은 한 나라의 국력이다. 우리의 철이 세계를 움직일 것이다. 1970년대에 이런 비전을 가졌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그는 이미 세계 시장을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 철강의 품질이 세계 최고인 이유는 기술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에는 박태준이라는 한 사람의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저는 책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철강 품질은 철학에서 온 거였어.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철학이 어떻게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지, 지금의 한국 철강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나는 그 땅을 봐야 한다. 저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50년 전 자갈밭에서 시작된 그 철학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살아 숨쉬고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이미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작품 같았어요. 깔끔하고 정돈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30년간 세계 각국을 다녀본 제가 봐도 이 정도 수준의 공항은 드물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 저는 공항 로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오가는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줄을 서는 문화,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풍경들이 하나하나 새로웠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고 도로 위의 차들도 규칙을 잘 지키며 달리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선진국이구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막연히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와보니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는 순간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완벽했어요.
정확한 시간표, 깔끔한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승객들의 질서의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한 광경을 목격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 노인분이 타시자 젊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이게 바로 그 철학이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박태준 회장이 철강에 심었던 그 정신이 이 나라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밤늦게 거리를 산책해봤어요. 명동 거리를 걸으며 제가 본 것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을 하나 샀는데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점원이 제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진정성이 담긴 서비스였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다르구나. 저는 편의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상점 하나에서도 품질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며 한국 직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민수라는 이름의 젊은 직원이었는데 영어를 정말 잘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으니까 저희도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50년 전 박태준 회장이 심었던 그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거리를 더 걸어보니 정말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지하철에서 질서를 지키는 승객들, 심지어 쓰레기통이 없는 거리에서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시민들까지. 감시가 없어도 질서가 유지되는구나.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법규 준수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에 뿌리내린 신뢰와 책임감의 문화였죠. 카페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해보니 더욱 명확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스타는 완벽한 커피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청소하는 분은 구석구석 깨끗이 치우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품질의 비밀이야. 저는 커피를 마시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철강이 세계 최고인 이유가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라는 걸 직접 체험하고 있었거든요. 이 나라에서는 철강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품질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질에 대한 철학이 깊이 뿌리내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만든 철강이 왜 특별한지 조금은 알겠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강이 반짝이며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내일 포항제철소에서 만날 사람들이 정말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KTX를 타고 포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 전설적인 포항제철소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설렘 때문이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50년 전 이곳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봤습니다. 포항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포스코 관계자 분과 만났어요. 기술개발본부의 이정호 부장님이었는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교수님, 멀리서 오셨는데 저희 제철소를 직접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이 부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철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용광로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곳곳에서 붉은 쇳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 같았어요. 이게 바로 50년 전 자갈밭에 세워진 그 제철소구나.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 부장님이 저를 제철소 곳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놀란 건 시설의 규모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자신의 일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기 보시는 분이 김철수 반장님인데 올해로 근무 30년째시예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으시죠? 이 부장님이 한 중년 남성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김철수 반장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를 얻었어요. 그분의 얼굴에서는 30년간 쌓인 경험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반장님, 30년 무사고라니 정말 대단하신데요. 비결이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반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교수님, 저희는 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믿음을 만드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박태준 회장이 50년 전에 심었던 그 철학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만든 철이 들어간 건물에서 누군가의 가족이 살고 있어요. 저희가 만든 철로 배를 만들면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분들의 안전이 바로 저희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단 하나의 실수도 할 수 없죠. 김 반장님의 말에서 저는 한국철강의 진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럼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그게 바로 저희의 자부심이에요. 김 반장님이 용광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기서 나오는 쇳물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고 세계로 나가는 우리의 얼굴이거든요. 이어서 저는 젊은 직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입사 3년 차인 박영미 사원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했는데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현장은 정말 달라요. 여기서는 기술보다 마음가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마음가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완벽에 대한 집착이요. 99%도 부족해요. 반드시 100%여야 하죠. 왜냐하면 그 1%의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거든요. 박 사원의 말을 들으며 저는 왜 한국철강의 품질이 세계 최고인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단순한 품질 관리가 아니라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제철소 견학을 마치고 이 부장님과 함께 카페에 앉았을 때 저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장님, 다른 나라 철강 회사들도 비슷한 기술을 쓰는데 왜 포스코만 이렇게 특별한 건가요? 이 부장님은 잠시 커피를 마신 후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교수님, 저희는 창립 때부터 남달랐어요. 박태준 회장님께서 세우신 철학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철강은 나라의 기둥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른 회사들은 이익을 위해 철을 만들어요. 하지만 저희는 책임을 위해 철을 만들죠. 그 차이가 품질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철학은 베낄 수 없어요. 한국 철강의 경쟁력은 바로 그 철학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런 철학이 어떻게 50년간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신입사원 교육부터 다르게 해요. 기술 교육보다 마음가짐 교육을 먼저 하죠. 왜 철강을 만드는지, 우리의 철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가르쳐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납득이 갔어요. 한국 철강이 세계 최고인 이유는 첨단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철학 때문이었던 거예요. 포항을 떠나는 KTX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제철소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믿음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기술보다 믿음을 만드는 사람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 철강의 비밀을 완전히 이해했다고요. 포항에서 서울로 돌아온 저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철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50년 전의 철학이 과연 젊은이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서울대 공대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활기찬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었어요. 금속공학과 사무실에서 윤서진이라는 4학년 학생을 소개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윤서진입니다. 그녀가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22살이라고 하는데 정말 똑똑해 보였습니다. 서진 학생, 왜 금속공학을 전공하게 되었나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것부터 물었어요. 서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박태준 회장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 제철소를 세우면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떤 말씀이었는데요? 우리는 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요. 서진이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50년 전의 철학이 여전히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속공학과에 진학하신 거군요. 네,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여자가 공대에 가서 뭘 하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김철수 반장님이 하신 말과 똑같았거든요. 세대는 다르지만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믿음을 만든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교수님, 저희가 만든 철이 들어간 건물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해요. 저희가 만든 철로 만든 다리를 사람들이 믿고 건널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게 바로 믿음 아닐까요? 서진이의 말에서 저는 한국 철강 철학의 핵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품이 아니라 신뢰를 만든다는 생각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포스코에 입사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책에서만 배운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의 철강 기술을 세계에 더 널리 알리고 싶어요. 서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어린 학생이 벌써 세계를 내다보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한국 철강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희에게는 남다른 책임감이 있거든요. 책임감이요? 네,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그 정신을 저희가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철을 만들어서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 대목에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과거의 업적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서진이에게 연구실도 구경시켜달라고 부탁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실험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저기 있는 학생들은 뭘 하고 있나요? 신소재 개발 실험이에요. 더 가볍고 강한 철을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거든요. 환경에도 좋고 재활용도 쉬운 철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가요? 서진이가 잠시 실험하는 동료들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저희는 단순히 학점을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거죠.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언젠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순간 저는 왜 한국이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철강을 만들 수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젊은 세대들이 과거의 철학을 이어받으면서도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서진 학생,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국 철강의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서진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더욱 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선배님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철학이 있거든요. 그 위에 저희 세대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더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서울대를 나오는 길에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 철강의 미래는 정말 밝다는 것을 말이죠. 50년 전 박태준 회장이 그린 설계도가 단순히 공장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설계도가 사람을 만들었구나. 저는 지하철을 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철학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바로 한국 철강이 세계 최고인 진짜 이유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실제 품질 실험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증명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정리하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저는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준비해둔 실험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 실험실에서 협조를 받아 정밀한 품질 실험을 진행했어요. 실험 대상은 한국산 철강과 중국산 철강이었습니다. 둘 다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구조용 강재였죠. 정말 차이가 있을까? 저는 실험복을 입으며 마음속으로 의문을 품었어요. 화학적 성분표를 보면 거의 동일했거든요. 탄소 함량, 망간 함량, 실리콘 함량까지 모든 수치가 비슷했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한 실험은 인장 강도 테스트였어요. 양쪽 철강 샘플을 같은 조건에서 당겨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기계에 샘플을 고정하고 천천히 힘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흥미롭네. 저는 모니터에 나타나는 수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산 철강이 파단될 때까지 견딘 힘이 중국산보다 약 15% 높았어요. 분명히 같은 규격의 제품인데 말이죠. 두 번째로는 충격 실험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 보는 실험이었어요. 펜듈럼으로 샘플을 내리치는 순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 저는 실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한국산 철강은 깔끔하게 부러졌지만 중국산은 불규칙한 균열이 생기며 부스러지듯 부러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험은 현미경 분석이었어요. 철강 내부의 조직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였죠. 현미경으로 두 샘플을 비교해보는 순간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철이 같지 않았다. 저는 현미경에서 눈을 떼며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산 철강의 내부 조직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결정 구조가 균일하고 치밀했어요. 반면 중국산은 곳곳에 미세한 기공들이 보였고 불순물도 눈에 띄었습니다. 같은 화학 성분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지?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때 실험실에 김 교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캠벨 교수님,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하셨나요? 김 교수님,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화학적 성분은 거의 같은데 조직 구조가 완전히 다르네요. 김 교수님이 현미경을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건 제조 과정의 차이 때문일 거예요.
같은 재료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마음가짐이요? 네, 온도 조절, 압연 과정, 냉각 방법 등 모든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느냐 아니냐의 차이죠. 한국 철강 업계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까다로워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무릎을 쳤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술적 스펙은 같아도 제조 과정에서의 정성과 주의 깊음이 다른 거였어요. 세 번째 실험으로 부식 저항성을 테스트해봤습니다. 같은 조건의 염수에 두 샘플을 담가놓고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이었어요. 72시간 후 결과는 확연했습니다. 한국산 철강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중국산은 곳곳에 녹이 슬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세 균열 부분부터 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차이네요. 저는 김 교수님께 말했어요. 캠벨 교수님, 이제 이해하시겠죠? 철강은 단순한 화학적 조합이 아니에요. 만드는 사람의 철학이 들어가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지난 며칠간의 모든 경험이 하나로 연결되는 걸 느꼈어요. 포항제철소에서 만난 김철수 반장님의 말, 서울대 윤서진 학생의 열정,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실험 결과까지. 만드는 사람의 철학이 달랐던 거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용접성 테스트를 해봤어요. 같은 조건에서 용접했을 때 얼마나 안정적인 결합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한국산이 월등했어요. 용접 부위가 깔끔하고 강도도 높았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겠네요. 김 교수님이 실험 결과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네,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 철강이 세계 최고인 이유를 말이죠. 마지막으로 피로 강도 실험을 했습니다. 반복적인 하중을 가했을 때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 보는 실험이었어요. 이 실험에서 가장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산 철강은 100만 번의 반복 하중에도 끄떡없었지만 중국산은 70만 번째에서 균열이 시작되었어요. 이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내구성의 차이로 직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건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군요. 저는 깨달았어요. 실험을 모두 마치고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화학적 성분이 같아도 제조 과정에서의 세심함과 책임감이 완전히 다른 품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였어요. 철이 같지 않았다. 저는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만드는 사람의 철학이 달랐던 거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모든 실험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수치로 나타난 모든 결과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철학적 차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철강이 세계 최고인 이유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5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철학, 즉 생명을 지키는 믿음을 만든다는 정신이 실제 제품의 품질로 구현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하버드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어요. 과학적 데이터와 철학적 통찰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결론을 가지고 말이죠.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연구실에 틀어박혔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모든 자료와 실험 데이터를 정리해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학술 논문이 아니었어요. 세계가 알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저는 빈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고민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을 정도로 강렬했거든요. 첫 번째 장은 데이터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 철강의 품질 지수가 98.7점으로 독일 96.2점, 일본 95.8점을 앞선다는 객관적 수치부터 제시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수치 나열로는 부족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야.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어요. 보고서의 핵심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철강 산업의 성공은 기술적 우월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근본에는 1960년대부터 형성된 독특한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박태준이라는 한 사람이 심은 씨앗이 50년 후 세계 최고의 품질로 꽃피운 것이다. 동료 교수들이 제 연구실을 찾아와 진행 상황을 물어봤어요. 마이클 교수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데이비드, 한국에서 뭘 발견했나? 정말 특별한 게 있었어? 마이클,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야. 한국은 철강을 팔지 않았어. 무슨 뜻이야? 그들은 신뢰를 팔았고 세계는 그걸 샀다는 뜻이야. 마이클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포항제철소의 김철수 반장님 이야기, 서울대 윤서진 학생의 꿈, 그리고 실험실에서 확인한 놀라운 품질 차이까지.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바로 이걸로 말이야. 저는 실험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화학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품질 차이, 내부 조직의 완성도 차이, 내구성의 현격한 격차까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철학을 과학적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어요. 학계에서는 감정적 서술보다 객관적 분석을 선호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김철수 반장님의 마음을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며칠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품질 관리 이론을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토털 퀄러티 매너지먼트라는 개념에서 한국식 접근법을 분석한 거죠.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철강 산업은 단순한 품질 관리를 넘어 품질 철학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제품 자체가 아닌 제품이 담당할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철학이 실제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보고서의 중간 부분에서는 비교 분석을 넣었어요. 독일, 일본, 미국 등 철강 선진국들과 한국의 차이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독일은 정밀함을, 일본은 효율성을, 미국은 규모를 추구했다. 하지만 한국은 신뢰를 추구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최종 품질의 차이로 나타났다. 제 동료인 사라 교수가 초안을 검토해 주었어요. 데이비드, 정말 흥미로운 연구네. 그런데 혹시 한국을 너무 이상화하는 건 아닐까? 사라,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실험 데이터가 모든 걸 뒷받침해주고 있어. 이건 감정이 아니라 과학이야. 보고서의 핵심 결론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은 세 가지 요소의 결합에서 나온다. 첫째, 명확한 철학적 기반. 둘째, 그 철학의 세대 간 전승. 셋째, 철학이 실제 제조 과정에서 구현되는 시스템. 이 세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될 때 세계 최고의 품질이 탄생한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포항제철소의 뜨거운 용광로, 서울대 실험실의 현미경,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빛 말이죠. 마지막 장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철강 산업의 성공 모델은 단순히 기술 이전으로는 복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성공의 핵심이 기술이 아닌 철학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이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닌 마음가짐이다. 보고서 제목을 정하는 것도 고민이었어요. 여러 후보들을 생각해봤지만 결국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기술을 넘어서 한국 철강 우수성의 철학.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진실을 밝혀낸 작업이었거든요. 한국은 철강을 팔지 않았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들은 신뢰를 팔았고 세계는 그걸 샀다. 며칠 후 하버드 공학대학원 세미나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질문도 쏟아졌고 토론도 활발했습니다. 캠벨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연구네요. 그런데 이런 철학이 실제로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 철강이 수출 단가를 보면 세계 평균보다 30% 높아요. 하지만 품질에 대한 신뢰 때문에 주문은 계속 들어오죠. 이게 바로 철학이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증거입니다. 그날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연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도 바뀔 거라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보고서 발표가 끝나고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번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연구가 아니라 초청 강연을 위해서였어요. 포스코에서 제 연구 결과에 관심을 보이며 직원들에게 강연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어요. 제 연구 논문은 국제철강학회에서 화제가 되었고 여러 나라의 철강 회사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진짜 핵심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기술은 베낄 수 있지만 철학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처음과 다른 마음이었어요. 익숙함과 동시에 더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정확한 교통 시스템, 그 모든 것에서 제가 발견했던 그 철학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포스코 본사에서의 강연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인 대강당에서 저는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그들의 자부심을 확인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철강이 왜 세계 최고인지 아십니까? 저는 강연을 이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청중들의 눈빛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단순히 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강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정말 인상적인 질문들이 나왔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희의 철학을 다른 나라들도 배울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철학은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사례가 다른 나라들에게 좋은 영감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직원이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저희가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의 철학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거죠. 변하지 않는 핵심과 변해야 하는 방법론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강연이 끝나고 저는 1년 전에 만났던 김철수 반장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분은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교수님, 저희 이야기가 세계에 알려졌다면서요? 네, 반장님. 반장님의 철학이 전 세계 철강업계에 큰 영감을 주고 있어요. 김 반장님은 쑥스러워하시면서도 뿌듯해하셨어요. 저희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해 주시니 고맙네요. 바로 그겁니다, 반장님. 당연한 일을 특별하게 하는 게 바로 여러분의 힘이에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서울대학교의 윤서진 학생도 다시 만났어요. 이제 대학원생이 된 그녀는 더욱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 논문을 읽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서진 학생 덕분이에요. 학생의 열정이 제게 큰 영감을 줬거든요. 저는 졸업 후에 포스코에 입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의 철강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싶어요. 훌륭한 꿈이네요. 하지만 기술만이 아니라 철학도 함께 전해주세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기술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거든요. 마지막 날 저녁, 저는 한강에서 산책을 했어요.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지난 1년간의 여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구나.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연구를 통해 저는 단순히 한국 철강에 대해서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품질이 무엇인지, 일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술과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깨달았거든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택시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 철강을 연구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 철강이 정말 좋나 봐요? 네,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기술 때문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 때문이더라고요. 마음가짐이요? 네,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 책임감, 그리고 신뢰를 지키려는 의지 말이에요. 택시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게 특별한 건가요? 저희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게 한국의 힘이에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지면서 구름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나라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이 영원히 남을 거예요. 철을 만드는 나라는 많았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늘 위 3만 피트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참으로 넓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철을 만들고 있고 각자 나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철을 믿음으로 만드는 나라는 단 하나였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 나라는 한국입니다. 50년 전 한 사람의 꿈에서 시작된 철학이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만들어갈 거예요. 기술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사람을 향한 책임감과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